제주 바다에서 40년을 살았지만 그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배에 오르려던 순간 거대한 바다 거북이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거북이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주 바다가 제게 전하려던 경고였습니다. 제 이름은 김혜중, 제주도의 늙은 어부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믿기 힘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은 제주도 서남쪽에 있는 작은 어촌입니다. 매일 아침 바다로 나가기 전 항상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배 해성호를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30살 때 처음 장만한 이 배는 저와 함께 40년 넘게 제주 바다를 누볐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한다, 혜성아. 매일 아침 배에게 건네는 인사였습니다. 미신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배도 생명이라 생각했습니다. 함께 풍랑을 견디고 함께 만선의 기쁨을 나눈 동반자니까요. 어선 바닥을 닦고 그물에 걸린 이물질을 정리하고 엔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굽히는 일이 예전보다 힘들었습니다. 디스크가 더 심해져서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집사람은 이제 그만 바다에 나가라고 했지만 제게 바다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혜중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옆 선착장에서 김씨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도 저처럼 오래된 어부였습니다. 우리 세대 어부들은 이제 마을에 몇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고기는 어때요? 예전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됩니다. 김씨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물고기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대형 어선들의 무분별한 남획, 그리고 바다 오염까지 제주 바다는 서서히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필요한 만큼만 잡는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바다는 내가 가진 그물보다 크다. 욕심내지 마라.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 번에 많이 잡아 돈을 더 버는 것보다 꾸준히 조금씩 잡아 오래 어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어부들은 이런 생각을 구식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특히 최 부초는 제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혜중 아저씨, 그런 방식으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부촌이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큰 어선을 가진 55세의 선주였습니다. 그의 현대식 어선은 하룻밤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잡는 것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잡고 작은 물고기는 다시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계절을 지키고 금어기를 존중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배운 방식이었고 제가 바다와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어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내일이 우리 집사람 순자의 생일이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아내, 젊은 시절 저를 믿고 따라와 고생만 시킨 여자였습니다. 매년 그녀의 생일에는 특별히 자리돔이나 다금바리를 잡아 미역국을 끓여주는 것이 우리 부부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 전통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순자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은 일찍이네. 바다가 좀 거칠어서 내일 다시 나가려고 해. 마당 의자에 앉았습니다. 순간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일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진통제가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낮은 신음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빨래를 마저 널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약 먹었어? 아침에 먹었어.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디스크가 심해지면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 순자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것을 들지 말고 허리를 굽히는 일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부에게 그런 일을 피하라는 건 바다에 나가지 말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어? 70이면 충분히 일했잖아. 이제는 쉬어도 될 때야. 이 말은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순자는 몇 년 전부터 제게 은퇴를 권유했습니다. 마을에서 작은 해산물 가게를 운영하는 그녀는 제가 바다에 나갈 때마다 불안해했습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걱정하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해산물을 다루고 김을 말리고 생선을 손질하며 평생을 보낸 손이었습니다. 그녀도 저만큼이나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내일 당신 생일이지? 순자는 살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네. 난 잊고 있었어. 내일 바다에 나가서 다금바리 잡아올게. 당신이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줄게. 아내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예쁜 미소였습니다. 나이 먹으면 생일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의미가 있지. 당신이 태어나서 내 곁에 있다는 것, 그거면 충분히 축하할 일 아닌가.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의 생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도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여 커피를 타 마시고 간단히 씻은 뒤 출항 준비를 했습니다. 바다로 향하는 길에는 이미 몇몇 어부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폭우로 향하는 길, 바다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짠 내음과 함께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오늘의 바다는 표면적으로는 잔잔해 보였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포구에 도착하자 이미 출항 준비를 하고 있던 최성기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저보다는 후배였지만 이미 30년 넘게 바다를 함께한 동료였습니다. 그러게 기상 예보도 좋다고는 하는데 제 대답은 반신반의하는 투였습니다. 성기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뭐 이상한 거라도 느끼세요? 아니, 그냥 바다가 오늘 좀 다르게 느껴져서. 다르다니요? 완전 잔잔한데요. 성기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도 오랜 어부였지만 모든 어부가 바다의 미세한 변화를 같은 방식으로 느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구에는 이미 여러 어부들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부촌이의 대형 어선 대양호도 보였습니다. 어이구, 해중 아저씨? 그 나이에 아직도 저 낡은 배를 끌고 나가시는 겁니까? 부촌이가 비웃듯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선원들이 그의 말에 킥킥거렸습니다. 그래, 오늘은 집사람 생일이라 특별히 좋은 다금바리를 잡으려고. 다금바리요? 하, 우리는 오늘 참치랑 방어 잡으러 갑니다. 그래야 돈이 되지. 부촌이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자기 배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최신 기상 장비와 어군 탐지기를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장비들을 과시하듯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젊은 어부들에게 바다는 그저 정복하고 약탈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부촌이를 뒤로하고 해성으로 걸어갔습니다. 배로 향하는 부두 중간쯤에서 갑자기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두에 버려진 검은 바위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다거북이? 놀라움에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부두 위에 커다란 바다거북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녀석이었습니다. 등껍질의 지름이 좋기 1미터는 넘어 보였습니다. 제주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이런 큰 거북이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거북이의 행동이었습니다. 보통 바다 거북이는 사람을 보면 도망갑니다. 하지만 이 거북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목을 길게 빼고 검은 눈동자로 저를 응시하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했습니다. 비켜, 거북아. 출항해야 해. 제가 옆으로 비켜가려 하자 놀랍게도 거북이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제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어이, 혜중씨, 무슨 일이에요? 뒤에서 오던 박 선장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도 이 기이한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이 거북이가 내 길을 막네. 거북이가요? 어디? 어이구, 정말 큰 놈이네요. 박 선장의 목소리에 다른 어부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으로 거북이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건 처음 보네. 저 크기는 정말 보기 드문데. 근데 왜 저렇게 혜중 씨만 쳐다보지? 어부들의 의문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같은 의문이었습니다. 거북이는 여전히 저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어부들이 모여들었는데도 거북이의 시선은 오로지 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거북이를 지나치려 했지만 거북이는 계속해서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거북아, 비켜. 나 오늘 꼭 바다에 나가야 해. 아내 생일이거든. 제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지만 거북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을 더 길게 빼고 저를 응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몸을 숙여 거북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거북이의 눈은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긴 듯 했습니다. 마치 바다보다 더 오래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속삭이듯 물었지만 당연히 거북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고 검은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분명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거북이 한 마리 때문에 이 난리를 피우다니. 부촌이 몇몇 젊은 선원들을 이끌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미신적인 거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출항하세요. 좋은 어장 다 빼앗길 겁니다. 부촌의 말에 다른 어부들도 동조하며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거북이도 미동도 않고 저를 응시했습니다. 혜중 아저씨도 참 그런 것에 현혹되다니. 아직도 구식 생각에서 못 벗어나셨군요. 부촌이 비웃으며 자기 배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느린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박노인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이제 더 이상 바다에 나가지 않았지만 한때는 마을에서 가장 실력 있는 어부였습니다. 박노인은 저와 거북이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좁아졌습니다. 이런. 박노인은 무언가 심각한 것을 발견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바다에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 박노인의 말에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어르신? 거북이가 길을 막는 것은 옛날부터 불길한 징조였다. 바다가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야. 박노인의 목소리는 비록 작았지만 주변 어부들에게도 들렸던 모양입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젊은 어부들 사이에서는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또 그런 미신을 믿으시네. 21세기에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니. 젊은 어부들의 반응에 박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혜중이, 너는 40년 넘게 바다를 살았으니 알 거야. 바다의 말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박노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의 생일이 떠올랐습니다. 꼭 다금바리를 잡아 미역국을 끓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오늘은 제 아내 생일입니다. 다금바리를 잡아가서 미역국을 끓여줘야 해요. 박노인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은 알겠지만 때론 살아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일 수도 있다네. 박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왠지 더 작아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 마을의 정신적 지주였던 그도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비웃음을 사는 구식 노인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거북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미동도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었습니다. 출항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아내의 생일 선물을 위해 바다로 나가야 할까? 아니면 이 기이한 경고를 받아들여야 할까?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순자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게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미신처럼 들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부두에 큰 바다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 그런데 내 앞을 계속 가로막고 있어. 비켜가려 해도 계속 내 앞을 막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노인이 와서 말하길, 이건 바다가 주는 경고라고. 오늘은 출항하지 말라고 하더라. 여전히 순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미신을 잘 믿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다에서 살아남은 것은 제 직감 덕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당신 직감을 믿어왔기에 지금까지 안전했잖아요. 40년 동안 한 번도 큰 사고 없이 살아온 것, 그게 다 당신이 바다의 말을 알아들었기 때문 아닌가요? 아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항상 제 판단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생일 선물은 괜찮아요. 당신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은 포기하세요. 순자의 말에 제 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바다에는 내일도 모레도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백한 평생 처음 보는 경고를 무시한다면 내일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다시 거북이를 바라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출항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히자 거북이는 마치 그것을 알아차린 듯 천천히 몸을 돌려 바다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주변 여부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몇몇 어부들은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젊은 어부들과 부초는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이래서 아저씨는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출항합시다. 오늘 큰 고기 많이 잡을 거예요. 부촌이 크게 외치며 자신의 배로 향했습니다. 다른 어부들도 하나둘 자기 배로 돌아갔습니다. 거북이는 이제 부두 끝에 도달해 바다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제게 시선을 던지고는 파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말 안 나가세요? 마지막으로 출항 준비를 하던 성기가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거북이 때문에요? 그것도 있고, 그냥 바다가 오늘은 날 반기지 않는 것 같아서요. 성기도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나가봐야겠습니다. 빚도 있고 해서 조심하세요. 성기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해성호를 묶어둔 채 포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는 다른 어선들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내의 생일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미안함, 다른 어부들에게 비웃음을 샀다는 자존심의 상처. 집에 도착하자 순자는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생일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네. 순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있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우리는 마당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출항하는 배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삶을 위해 바다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바람도 점점 거세졌습니다. 바다 위로 검은 구름이 몰려오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오늘 날씨 예보는 맑다고 했는데 순자도 하늘을 걱정스럽게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혜중 씨, 뉴스 보셨어요? 제주 서남해 안에 폭풍이 몰려온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많은 배들이 출항했습니다. 부촌의 대형 어선뿐만 아니라 여러 소형 어선들도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런, 어서 폭우로 가봐야겠어. 급히 외투를 걸치고 마을 폭우로 향했습니다. 순자도 따라 나섰습니다. 폭우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출항한 가족들을 기다리는 부인들과 자녀들, 그리고 마을 노인들이 해안가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먹구름 낀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몇 척이나 나갔어요? 마을 이장에게 물었습니다. 15척 정도 나갔어. 15척? 적지 않은 수였습니다. 특히 소형 어선들은 이런 폭풍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연락은 됐어요? 아직 몇 배하고만 연락이 다. 대양호는 방금 무전이 왔는데 급히 귀향 중이라고 했어. 하지만 나머지 배들은 아직 연락이 안 돼. 이장의 눈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바다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파도가 포구벽을 넘어 철썩이며 들이쳤고 바람은 나무를 뿌리째 뽑을 듯 휘몰아쳤습니다. 하늘은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했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혜경에 연락했어? 벌써 출동했어. 하지만 이 날씨에 구조 작업도 쉽지 않을 거야.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배다. 배가 오고 있어.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거센 파도를 헤치고 한 척의 배가 포구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대양호였습니다. 부촌의 대형 어선이 힘겹게 파도를 뚫고 포구로 들어왔습니다. 배가 포구에 도착하자 모두가 달려갔습니다. 배에서는 부촌과 그의 선원들이 내렸습니다. 바다가 미쳤어. 부촌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른 배들은? 다른 배들 못 봤어? 이장이 급히 물었습니다. 몇 척은 봤어요. 우리보다 늦게 귀향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소형 어선들은 파도가 너무 세서 부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에 가족들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통신은 안 돼요. 무전기도 갑자기 안 터지더라고요. 갑작스러운 폭풍에 통신까지 두절되다니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해경 경비정이 도착했고 구조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너무 높아 구조선의 출동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해경은 망설임 없이 폭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쏟아졌고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포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이들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포구에는 임시 천막이 설치되었고 마을 부녀회에서 따뜻한 음식과 음료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밤 9시경 두 번째 배가 귀환했습니다. 중형 어선인 행운호였습니다. 배는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고 선원들 중 한 명은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다친 선원을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여전히 많은 배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포구에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세 번째 배가 돌아왔습니다. 대광호였습니다. 배는 거의 난파선처럼 보였고 선원들은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성기 씨 배는 못 봤어요? 저는 대광호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봤어요. 동쪽으로 피항 중이었어요. 하지만 파도가 너무 세서 선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점점 더 많은 배들이 귀환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총 8척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7척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성기의 배도 있었습니다. 해경은 계속해서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헬리콥터까지 동원되었지만 폭풍이 너무 심해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폭풍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덮여 있었지만 바람은 약해지고 파도도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큰 불안을 가져왔습니다. 밤새도록 돌아오지 않은 배들의 운명이 점점 더 불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해안가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실종된 가족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특히 성기의 부인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경에서 연락 왔어요. 한 척을 더 발견했대요. 지금 구조 중이래요. 마을 이장의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배인지 선원들은 무사한지 모두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배래? 아직 확인 안 됐대. 빨리 알려주기로 했어.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해경으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모두의 마음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임시 대기소가 마련되었고 의료진과 심리 상담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포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해경 경비정이 다시 포구로 들어왔습니다. 배 위에는 몇 명의 선원들이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려갔습니다. 광희로 선원들입니다. 배는 침몰했지만 선원 5명 중 3명을 구조했습니다. 해경 대원의 말에 안도와 공포가 교차했습니다. 3명은 살았지만 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라는 뜻이었습니다. 광희로 선원들이 내리자 가족들이 달려가 그들을 안았습니다. 환희의 눈물과 슬픔의 눈물이 뒤섞였습니다. 구조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해경은 모든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수색을 이어갔고 주변 지역의 어선들도 수색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포구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거북이의 경고가 이것을 의미했던 것인지, 만약 제가 출항했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지 생각하니 몸이 떨렸습니다. 동시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에 대한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그들에게 더 강하게 경고했어야 했을까? 박노인의 말을 그들에게도 전했어야 했을까? 순자가 제 옆에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무거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이틀째 되는 날, 하늘은 맑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로운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회관에 모였습니다. 이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소식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방금 해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관에 모인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실종됐던 5척 중 3척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두 심하게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백조호는 완전히 침몰했고 성진호와 용왕호는 뒤집힌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장의 말에 회관에는 비명과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실종됐던 12명의 어부 중 지금까지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라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이장이 천천히 명단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 명단에는 성기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회관을 나와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모든 집의 대문에는 검은 리본이 걸려 있었습니다. 평소 활기찼던 마을이 마치 생기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더 강하게 경고했어야 했을까? 그들을 말리기 위해 더 노력했어야 했을까? 하지만 그때의 상황에서 누가 제 말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그저 미신이라며 웃음거리가 될 뿐이었을 겁니다. 얼마 후 마을 공동 장례식장에서 합동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살고 있던 희생자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모여 장례식장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작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 남편을 잃은 아내들, 아들을 잃은 부모들, 모두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맨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슬픔이 뒤섞여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누군가가 제 옆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돌아보니 박노인이었습니다. 슬픈 날이구나. 박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넘게 바다에서 살았지만 이런 비극은 처음입니다. 나도 그렇다. 80년 가까이 이 마을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을 한꺼번에 보내는 건 처음이야.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혜중아, 오늘 장례식 후에 시간 있나?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 네, 어르신. 어디서 만날까요? 서쪽 바닷가 정자에서 만나자. 장례식이 끝나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저는 약속대로 서쪽 바닷가 정자로 향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자에 도착하자 박노인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앉거라. 정자 난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둘 다 말없이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떨어지는 해가 점점 더 붉게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혜중아, 넌 왜 거북이가 유독 너에게만 경고했다고 생각하나?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저도 그게 이상해서요. 박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눈가에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지. 바다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그의 말에 40년 동안 바다를 공경하고 존중하며 살아온 제 삶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혜중아,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바다 감사제를 다시 해야 할 날이 온 것 같다. 바다 감사제요?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박노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는 옛날부터 바다와 자연에 감사하는 의식이 있었다. 영등굿이라고도 하고 용왕제라고도 했지. 1년에 한 번 바다가 풍요롭기를 기원하고 바다의 목숨을 빼앗긴 어부들의 넋을 위로하는 의식이었어. 박노인의 목소리는 과거로 돌아간 듯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특히 거북이는 용왕의 사자로 여겨졌어. 거북이가 나타나면 용왕의 메시지를 전하러 온 것이라 생각했지. 그래서 신성시했고 절대 해치지 않았어. 그의 말에 며칠 전 본 거북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깊은 눈동자에는 분명 단순한 동물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매년 정월에 바다 감사제를 크게 열었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하루 종일 의식을 치르고 음식을 나누고 바다에 제물을 바쳤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날 모든 어부들이 바다와의 약속을 새롭게 했다는 거야. 바다와의 약속이요? 그래. 필요한 만큼만 고기를 잡겠다는 약속, 작은 물고기는 놓아주겠다는 약속, 알을 품은 암컷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 바다와 공존하며 살기 위한 지혜가 담긴 약속들이었지. 박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바다에 나가기 전 항상 바다를 향해 작은 기도를 올리던 모습, 첫 추락날 바다에 소주를 뿌리던 의식, 그것들이 모두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이런 의식들이 미신으로 탄압받고 금지됐어. 우리 고유의 신앙을 없애려고 했거든. 그 후로 감사제는 점점 작아지고 간소화되었지. 박노인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해방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전통은 미신으로 치부되었고 효율과 이익만 중시하는 시대가 됐지. 그 후로 감사제는 완전히 사라졌어. 바다와의 약속도 잊혀졌고 어부들은 더 많이 잡기 위해 경쟁하기 시작했지.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현실이야. 자원은 고갈되고 바다는 병들고 어부들은 더 위험한 곳으로 나가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어. 박노인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40년 바다에서 살면서 저도 그 변화를 몸소 느껴왔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어획량, 사라지는 어종들, 오염되는 바다. 감사제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어. 그것은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지혜였어. 조상들은 바다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방법을 의식에 담았던 거야. 박노인의 말이 끝나자 갑자기 어릴 적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0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바닷가에 갔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손에 작은 밥그릇을 들고 있었고 조용히 바다에 밥을 던지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왜 밥을 바다에 버려요? 제가 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거야. 바다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니 우리도 바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지. 잊고 있던 그 기억이 선명하게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지키던 작은 감사제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혜중아, 이번 비극은 우연이 아니야.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자연의 응답이었어. 거북이는 너에게 경고했고 넌 그 메시지를 들었지. 하지만 다른 이들은 듣지 않았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나?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바다 감사제를 다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바다와의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 이번 비극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변해야 해. 박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힘있게 두드렸습니다. 마을 회의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어르신. 쉽지 않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을 미신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네, 설득해 보겠습니다. 박노인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는 강한 사명감이 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 전통을 되살리는 일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일이었습니다. 미래 세대가 풍요로운 바다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변화해야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마을 회관에서 정기 어촌계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폭풍 피해 복구와 향후 대책 마련이었습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참석했고 저도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있었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더 컸습니다. 이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피해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장은 상세한 피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5척의 배가 완전히 파손되었고 12명의 목숨이 희생되었으며 어구와 시설물 파손액이 총 3억 원을 넘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보험 처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적인 처리와 지원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회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이장이 물었습니다. 말씀하시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까? 그때 제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주민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이웃들이자 평생을 함께한 동료들이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신 후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폭풍이 왔던 날 아침 제 앞에 거대한 바다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거북이는 제 앞을 가로막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북이의 이상한 행동에 저는 출항을 취소했고 그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소음이 일었습니다. 그 거북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다가 보낸 경고였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런 자연의 신호를 읽고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의아함, 공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예전에 바다 감사제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바다와 자연에 감사하고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약속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후 제안을 꺼냈습니다. 저는 이 바다 감사제를 다시 부활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닌 자연과의 공존을 상징하는 의식으로서요. 우리가 바다를 존중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며 지속 가능한 어업을 약속하는 새로운 전통으로 말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침묵이 잠시 흐른 후 뒤쪽에서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 정말 웃기는 소리군요. 최 부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깟 미신을 믿으라고요? 그날은 그냥 날씨가 급격하게 변했던 것뿐입니다. 거북이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연히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난 것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다니. 부촌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감사제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그런 미신 때문에 우리 어업 방식을 바꾸자는 겁니까? 그런 일 하나 가지고 어업량을 줄이면 우리 다 망합니다. 부촌은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해중 아저씨는 항상 구식입니다. 발전을 막고 옛날 방식만 고집하죠. 그런데 이제는 아예 미신까지 들고 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어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촌의 강한 반발에 일부 어부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부촌의 배에서 일하는 젊은 선원들은 노골적으로 그의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더 좋은 장비와 기술이 필요한 거지. 무슨 의식 같은 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말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마을 어르신 중 한 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해중이 말이 맞아. 요즘 어획량이 예전의 절반도 안 되잖아. 이대로 가다간 우리 자식들은 바다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할 거야. 이에 부촌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건 중국 어선들 때문이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잡지 않으면 다 그놈들이 가져갑니다. 회의장은 점점 더 격렬한 논쟁으로 번져갔습니다. 감사제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의 대립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대체로 나이 든 어부들과 희생자 가족들은 찬성하는 편이었고 젊은 어부들과 부촌의 영향 아래 있는 선원들은 반대하는 편이었습니다. 논쟁이 점점 격해지자 이장이 나서서 진정시켰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오늘 당장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해중 씨의 제안을 모두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장의 중재에 소음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촌은 여전히 분노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회의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마을 대부분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겁니다. 부촌은 제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이장이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나온 모든 의견을 검토하겠습니다. 해중 씨의 제안도 기록해두고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게 지지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의심의 시선을 던졌습니다. 마을이 둘로 나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의 마을 회의가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마을은 감사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둘로 갈라진 상태였습니다. 어촌계 마당에서 만나도 인사를 건네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이 주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날씨는 완벽했습니다. 바람은 거의 없었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바다도 잔잔했습니다. 마을 어부들 대부분이 일찍부터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도 오랜만에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포구에서는 부촌도 분주히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 배 대양이호는 얼마 전에 취항한 현대식 어선이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구입한 최신 장비들로 가득했고 그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제 배 해성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포구 입구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거북이다. 거북이가 나타났어. 누군가의 외침에 모두가 포구 입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커다란 바다거북이 한 마리가 부두 위에 있었습니다. 부촌은 거북이를 보고 한순간 멈칫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냉소적인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미신 따위.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깟 미신 때문에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동쪽 어장의 대어가 나타났다는 정보가 있어요. 오늘 안 가면 중국 어선들이 다 쓸어갈 겁니다. 부촌은 결연한 표정으로 거북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비켜. 방해하지 마. 부촌이 거북이에게 소리쳤습니다.
부초는 거북이를 빠르게 지나쳐 자신의 배에 올랐습니다. 오늘 대어 잡으러 갑시다. 부초는 배 위에서 외쳤습니다. 대양이호의 엔진이 시동되고 배는 천천히 부두를 떠났습니다. 거북이는 여전히 부두에 있었고 멀어지는 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거북이도 조용히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포구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계획했던 출항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안 나가세요? 다른 어부가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거북이가 2번이나 나타났는데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의 눈에도 불안함이 보였습니다. 그도 출항을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평화롭던 마을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양이호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급히 폭우로 달려가 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해경 경비정도 와 있었습니다. 멀리서 대양이호가 서서히 폭우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배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측면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고 갑판 위 장비들도 대부분 망가져 있었습니다. 배가 폭우에 닿자마자 구급대원들이 달려갔습니다. 선원 한 명이 들것에 실려 내려왔습니다. 팔이 부러진 듯했고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마을 이장이 부촌에게 물었습니다. 부촌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너울이 왔어요. 파도는 하나였는데 산처럼 높았어요. 배가 거의 뒤집힐 뻔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배는 망가져 있었고 선원이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부촌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고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해경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였지만 파손된 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해경 대원이 배 선실 아래에서 숨겨진 어구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금지된 그물이었습니다. 그물코가 비정상적으로 작아 어린 물고기까지 모두 잡아올리는 불법 어구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화물칸에는 금지된 어종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산란기의 보호종들이었고 법으로 잡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 것들이었습니다. 부촌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부촌 씨, 이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경의 질문에 부촌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불법 행위가 모두에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해경은 대양이호를 압류하고 부촌에게는 불법 어업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조사가 확대되면서 부촌의 오랜 불법 어업 행위가 모두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공유되었습니다. 부촌은 수년간 불법 어구를 사용해 무차별적인 남획을 해왔고 심지어 보호구역에서도 몰래 조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빠르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불법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사는 바다를 망치는 행동이잖아. 한 노인이 한탄했습니다. 이틀 후 부촌에 대한 법적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거액의 벌금과 함께 어업 면허가 정지되었고 그의 배는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가 바다에서 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을을 떠나는 날 부촌은 쓸쓸한 뒷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성공한 어부였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떠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를 배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촌이 떠난 후 마을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북이는 정직한 사람을 지키고 부정한 사람을 벌하는 거야. 해중 씨처럼 바다를 존중하는 사람은 구해주고 부촌처럼 바다를 착취하는 사람은 벌하는 거지. 그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야. 자연의 법칙인 거야.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촌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 후 많은 사람들이 바다 감사제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지혜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마을 어촌계의 임시회의가 소집되었고 감사제 부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감사제를 다시 열어봅시다. 많은 어부들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졌고 압도적 다수로 바다 감사제 부활이 결정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박노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다, 혜중아. 어르신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구나. 바다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말이야. 박노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의식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얼마 후 바다감사제 부활 관련 준비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박노인에게 향했습니다. 85세의 그는 마을에서 감사제를 직접 경험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옛날 감사제는 아주 성대했지.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마을 전체가 참여했어. 바다의 신에게 바칠 제물을 준비하고 배와 그물을 깨끗이 청소했지. 마을 입구에는 용왕을 상징하는 깃발을 세우고 포구에는 제단을 마련했어. 박노인의 기억 속에서 옛 전통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그의 말을 바탕으로 우리는 전통적인 감사제의 모습을 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통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어. 중요한 건 그 정신을 이어받는 거지. 박노인의 조언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감사제는 양력으로 5월 첫째 주 토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이날은 전통적으로 풍어를 기원하던 영등날에 가까운 날이었습니다. 모든 어부들이 하루 동안 조업을 중단하고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바다와의 약속이라는 서약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속 가능한 어업 방식과 바다 환경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물고기를 잡겠습니다. 어린 물고기는 돌려보내겠습니다. 산란기의 어미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겠습니다.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않겠습니다. 바다 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겠습니다. 자연의 경고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바다의 신호를 존중하겠습니다. 욕심보다 지혜를 앞세우겠습니다. 이런 약속들이 담긴 서약서를 만들었고 모든 어부들이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제 당일 마을은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포구에는 화려한 깃발이 세워졌고 임시 제단이 마련되었습니다. 제단 위에는 과일, 떡, 술, 그리고 첫 어획물이 정성스럽게 차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포구로 모여들었습니다. 오전 10시 감사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다의 풍요로움에 감사하고 바다와의 새로운 약속을 맺기 위해 모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포구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건한 표정으로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전통적인 제사 의식이 진행된 후 제주도의 무속인이 바다의 신을 위한 굿을 펼쳤습니다. 북소리와 장구 소리가 포구에 울려 퍼지고 화려한 색의 한복을 입은 무속인의 춤사위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 모습은 신비롭고 경이로웠습니다. 의식의 하이라이트는 바다와의 약속 서약이었습니다.
저를 시작으로 모든 어부들이 한 명씩 나와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바다에 전합시다. 제 말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바다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제단에 놓인 술을 들어 바다에 조금씩 부었습니다. 감사의 술을 올리는 순간 갑자기 바다가 잔잔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바다가 우리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에는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감사제 이후 마을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어부들이 서약한 대로 지속 가능한 어업 방식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물고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물만 사용하고 산란기에는 특정 어종의 포획을 자발적으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과잉 어획을 방지하기 위해 각 배마다 하루 어획량 한도를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획량이 확연히 줄어서 많은 어부들이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물고기 크기가 점점 커졌고 특히 고급 어종들이 더 자주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의 품질도 좋아지면서 식당과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마을만의 브랜드도 만들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들 사이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대형 마트와 온라인 마켓에서도 우리 제품을 특별 코너에 진열하기 시작했고 서울의 유명 레스토랑 셰프들이 직접 마을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어부들은 여전히 옛 방식을 그리워했고 당장의 수익 감소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눈에 보이자 회의적이던 사람들도 점차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감사제를 치른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마을과 바다 모두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늘 그랬듯이 포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젊은 어부 민석이가 그물을 정리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 아침 바다를 보는 게 좋아. 요즘 물고기는 잘 잡히나? 네, 정말 달라졌어요. 어제는 70cm가 넘는 감성돔을 잡았답니다. 민석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들어 물고기의 크기가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잡지 않고 어린 물고기는 돌려보내는 우리의 약속이 바다에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종류도 다양해졌어요.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최근 그물에는 보기 힘들었던 희귀종들도 종종 걸려들었습니다. 마을 입구로 눈을 돌리자 관광버스 한 대가 도착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요즘 우리 마을은 새로운 유형의 방문객들로 북적입니다. 바로 생태 관광객들입니다. 오늘도 찾아왔네요. 민석이가 관광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활기차졌어. 청정해역으로 회복된 우리 마을 앞바다는 이제 생태 관광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마을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민석이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자연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어.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지. 관광객들이 폭우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앞바다에서 돌고래떼가 뛰어노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은빛 물결을 일으키며 춤추듯 뛰어오르는 돌고래들의 모습에 관광객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노인 한 분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고래들이 다시 돌아온 것은 우리 바다가 건강해졌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어느덧 다시 아내 순자의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저는 작은 가방을 메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세요? 순자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잠깐 낚시하러요. 당신 미역국 끓여줄 다금바리 잡으러. 꼭 그래야 해요? 요즘은 마을 어시장에도 좋은 생선 많잖아요. 순자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은퇴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건강 문제로 정식 어부일은 그만두고 취미로만 낚시를 즐기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제가 이제 바다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며 기뻐했지만 저는 여전히 바다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 생일에는 내가 직접 잡은 물고기로 미역국을 끓여야지.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그러시겠다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일찍 돌아오세요. 걱정 마. 오래 안 있다 올게. 집을 나서 마을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해성호는 민석이에게 물려주었고 저는 작은 낚싯배만 남겨두었습니다. 행복호라는 이름을 붙인 작은 배였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바다 위에 금빛길을 만들었고 갈매기들이 평화롭게 날아다녔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행복호를 타고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바위섬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좋아하는 낚시터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다금바리가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닻을 내리고 낚싯대를 준비했습니다. 미끼를 달고 낚싯줄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낚시의 묘미는 바로 이 기다림에 있었습니다.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며 자연의 리듬에 몸을 맡기는 것. 갑자기 배 주변의 물결이 달라졌습니다. 잔잔하던 바다가 일렁이더니 무언가 큰 것이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배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거대한 바다거북이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놀라움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바다거북보다 훨씬 컸고 등껍질의 무늬도 특이했습니다.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거북이는 그때 제 앞에 나타나 폭풍을 경고했던 바로 그 거북이였습니다. 그리고 부촌의 앞길을 막았던 그 거북이였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깊은 눈동자는 분명 제가 기억하는 그 거북이의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네였구나.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거북이는 미동도 않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이전의 경고나 두려움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따뜻한 인식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 속에 교감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깊은 대화가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거북이의 눈에는 바다의 오랜 지혜가 담겨 있었고 제 눈에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몇 분이었을 수도 몇십 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멈춘 것 같은 신비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잔잔한 바다 위에서 인간과 바다거북의 만남. 그것은 어쩌면 자연과 인간의 화해를 상징하는 장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거북이는 여전히 제 앞에서 물 위에 머리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우리 마을도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 거고, 내가 전해준 바다의 메시지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았어. 말은 없었지만 제 마음이 거북이에게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거북이는 천천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연한 움직임이 아니라 제 마음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거북이는 잠시 더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몸을 돌려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등껍질이 수면 아래로 사라지는 모습이 마치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쉬움과 함께 이상한 충만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랜 여정이 마무리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직후 낚싯대가 휘어졌습니다. 무언가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재빨리 낚싯대를 당기니 아름다운 다금바리 한 마리가 걸려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크고 건강한 다금바리였습니다. 이것도 선물인가 보구나. 미소를 지으며 자리돔을 다금바리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이 한 마리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의 욕심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 특별한 만남을 기념하는 하나의 선물, 그것으로 완벽했습니다. 낚싯대를 정리하고 닻을 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호를 돌려 마을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평화로웠고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포구에 도착해 배를 정박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잡았네요? 응, 특별한 녀석 한 마리야. 집 안으로 들어가 부엌에서 다금바리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옆에서 미역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다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요? 거북이를 만났어. 아주 큰 거북이. 순자는 미역을 불리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거북이였어요? 그래, 내 앞에 나타났던 바로 그 거북이야.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나도 놀랐어.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거지.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북이가 생일 선물을 주러 온 거네요. 그녀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 셈이지. 우리는 함께 준비를 마치고 저녁이 되어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과 함께 간단한 음식들이 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소박하지만 풍성한 마음이 담긴 생일상이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제가 국그릇을 아내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밥을 먹은 후 우리는 집 앞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웃집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는 귀향하는 어선의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네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바다도 마을도 우리도 변했어. 더 좋은 방향으로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저물고 첫 별이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바다는 이제 깊은 곤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위로 달빛이 은빛길을 만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한 부부에게는 침묵 속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갈 수 있었으니까요. 바다와 인간,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혁신,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거북이가 전해준 바다의 메시지 덕분에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순환은 완성되었고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다는 영원히 흐르고 우리의 이야기도 그렇게 이어질 것입니다. 제주에 바다가 있는 한 거북이의 전설도 계속될 것입니다.